자, 286페이지 제3항. 자, 여기를 보시기 전에 국가배상법 제8조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국가배상법 그 8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민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이죠.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외의 법률, 예를 들어서 자배법을 생각하면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래서 자배법을 생각하면 자배법이 우리 알다시피 민법의 특칙 규정이고 민법과 국배법은 민법의 일반법, 국배법의 민법이 잘못 썼다. 자배법과 가운데다가 국배법, 국배법 그리고 민법 이렇게 써놔야죠.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국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관계죠. 그리고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8조.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책으로 돌아오셔서 286페이지. 자, 2조 1항에 보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2조 1항에 그 책임이 전혀 다른 성질의 책임이 두 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건데, 거기 2조 1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가지고 중간을 싹 드러내고, 중간까지 우리가 좀 앞서 배웠던 직무집행,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고 속 드러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뒤에 쭉 넘어가서 후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배상 주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죠. 자, 자배법에 따라 성립했을 때는 그 배상 절차는 이 법에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이 지금 성질이 다른 책임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지금 써놓은 거죠, 조문이.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밑에 거기 3조에 있는 것처럼 이건 소위 무과실 책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일단 운행과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해야죠. 운행은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 인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은 없죠.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죠. 소위 무과실 책임이죠. 자, 그러면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 준하는 위치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 준하는 위치를 갖는 자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적손해를 일으켰을 때는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그 차량의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배상 절차는 국배법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조문 해석이죠. 그래서 밑에 1번을 읽어보십시다.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의 입법 취지는 자배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때 배상 절차는 국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 주체가 될 때 그 배상 절차는 국배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그럼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것. 이게 운행 지배와 운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결국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특히를 말하는 거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 관용차를 말하는 거죠, 관용차. 그래서 이런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누구에게 그 국가 등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그때 배상 절차는 국배법에 따라간다. 이 조문이 입법 취지가 이런 거죠. 그러면 국배법상의 배상 절차가 준용된다는 얘기는 3번에 따라서 국배법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상 시민의 배상 신청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4번에 구체적 검토를 한번 보십시다. 실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첫 번째. 일단 차량이 공용차, 관용차 또는 공용차 뭐 같은 얘기죠. 관용차 또는 공용차였을 때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 또는 공용차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공용차를 운행하다가 인적 손해가 발생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 첫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배법의 요건도 충족될 수도 있고 국배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죠.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다만 인적 손해로 한정한다면 자배법이 우선되는 거죠. 자배법이 특별 규정이죠. 소위 법조 경합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니. 결국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생각하면 일단 손해를 우리가 인적 손해, 물론 인적 손해도 이제 그 제한이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다. 인적 손해 그리고 이제 물적 손해. 원래는 좀 자세히 말하면 인적 손해도 그 한정이 그 금액의 액수가 한정되어 있죠. 손해 정도에 따라서 1억인가로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넘는 게 이제 물적 손해도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의상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읍시다. 그래서 인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 사실 자배법과 국배법이 같이 경합은 하지만 자배법이 먼저 적용되는 이게 법조 경합 관계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보세요. 직무집행으로 인적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사실 국배법 요건도 충족하죠. 직무집행성이 인정되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배법 요건도 충족이 되나 특별법의 관계니까 자배법만이 일단 적용되겠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법조경합관계, 특별법, 일반법 관계. 그 다음에 물적 손해 부분은 자배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일단 국배법만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는 청구권 경합 관계죠. 요렇게는 법조 경합 관계고 요렇게는 청구권 경합 관계죠.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래서 인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물적 손해 부분은 국배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데 요건이 다 각각 다르죠. 네. 자배법은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 그리고 국배법은 과실 책임, 고의과실을 요구하니까. 네. 됐죠? 끝났어요. 뭐 더 있나요? 끝. 게임 끝.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이것만 정리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운행을 한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공무원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이제 사건 대부분 다 군인이고 막 그냥 운전병. 근데 월급 뭐 저희 때는 뭐 4,000원. 그죠? 뭐 좀 더 주면 이제 10,000원. 뭐 이제 병장 되면 한 3만원, 2만원. 저희 때는 좀 한참 올라와서 뭐 좀 더 받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4,000원. 요즘 얼마 주나요? 요즘 한 10만원 주나요? 뭐 10만원이든 뭐 4,000원이든 그게 그거지 뭐 그거 어떻어. 사실 그 제일 독한 놈이 군대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돈 붙이는 놈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인간들이죠. 그죠? 사실 저도 그러면 굉장히 기가 막힌 놈이네. 저도 군대에서 한 7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월급 싹 모아서 어머니께 핸드폰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저도 나도 독한 놈이네요. 하여튼 군대 돈 버는 놈이 있긴 한데 그 돈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공무원 그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청구하는 거는 국가에게 청구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다. 4번에 가볼 운전 차량이 공용차일 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서 공영체를 운영하다가 인적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자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운영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 자체는 국배법에 따른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안 써놨지만 물적손해 부분은 국배법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청구권 경합의 관계로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뭐 공무원이 자동차 운행자가 아니므로 자별보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법 750조에 의한 책임은 지긴 지는데 이 공무원에게 청구할 필요도 없고 청구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돈도 없는데 뭐하러 청구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운전 차량이 공무원 자신의 소유라면 이때는 이제 공무원이 자별법상 운행자죠.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차 몰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적 손해가 발생하면은 결국 공무원이 고의든 중과실, 경과실 따지지 않고 일단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어쨌든 일단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하게 되겠죠. 뭐 피해자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입증이 용이한 쪽으로 가면 되니까. 일단 위에 요 칠판에 서는 것을 잘 봐두세요. 그러면 돼.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공무원 자체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288페이지.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례상의 하자료는 지금 국회법 5조. 자, 국배법 5조는 헌법에는 조문이 없죠. 헌법에는 이런 취지의 조문 없죠. 이거는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의 특칙적 규정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연역이 있어요. 연역이 이것도 일본의 국가배상법을 베껴온 거예요. 일본의 국가배상법을 보고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서구 세계는 이런 조문 형태의 조문이 없었고 일본 거를 그대로 우리가 옮겨오면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좀만 더 보세요. 일본 애들이 이 조문을 만들 때는 소위 객관설의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유실됐다 또는 교량이 파손됐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져 줄게 항상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객관설 입장에서 뭐 발생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곡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국가가 제공한 곡물의 하자로 개인이 손해를 다 받았다. 국가가 다 책임져주고 배상해줄게. 이런 마인드로 만들어 놓은 조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일본이 망했어야 되는 건데 그 1960 몇 년도인가 그 일본에서 동경 올림픽 하기 직전 몇 년 전인가에 그 대지진 한 번 있었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50 몇 년도인가 60 초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일본 뭐 3년 예산 정도의 피해가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다 기반시설 다 무너지고 도로 무너지고 막 그랬었죠. 예. 그때 배상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원래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에도 천재지변을 통해서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개인이 죽었고 다치고 이러죠. 이때 배상 청구는 무조건 다 배상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배상하다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일본 판례들이 입장을 싹 바꿔요. 입장을 싹 바꿔서 객관서 입장에서 싹 돌아서 버려요. 주관서로 돌아서가지고 공무를 제공한 국가 측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다했다.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 못 진다. 입장을 싹 돌아서 이게 소위 주관설이에요. 돌아서요. 돌아서고 그 영향을 우리 판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객관설의 입장에서 이 조문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다가 일본의 판례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객관설과 주관설이 짬뽕된 형태. 우리 판례는 중간 입장이에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을 알고 있으면 이 조문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판례가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일본이 망했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뭐 곧 망하겠죠. 곧 가라앉는데요. 걱정할 건 없어요. 가라앉아서 죽던 아니면 방사능 오염으로 죽던 어떻게 되겠죠. 저희가 나이 좀 먹었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자, 288페이지. 그래서 국배법 5조. 자, 너무 일본을 까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에 죄송스러운데 사과할 생각 없고 계속 이렇게 할게요. 전혀. 일본 애들은 저는 좀 낫잖아요. 일본 애들은 생각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일본 애들처럼 반성하지 않는 나라는 없죠. 전 세계에서.
자, 1번 개설해서 민법 758조의 관계 써놨습니다. 자, 넘어지 이번에 가서 배상책임 성립 요건. 거기 이제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 이름은 영조물이라 하지만 여기 앞에 들고 있는 도로나 하천. 도로, 하천. 대표적인 곡물이죠, 곡물. 도로는 대표적인 인공곡물의 대표 선수고, 하천은 자연곡물의 대표 선수고, 그래서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고 학문적인 의미로 곡물. 곡물이란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 또는 물건의 집합체를 우리가 곡물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유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즉 공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곡물이 아니고 단순한 사물, 즉 잡종재산일 때, 일반재산. 우리 잡종재산 아시죠? 우리 현재표는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 그래서 국공유의 사물은 결국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공유의 일반재산, 즉 국유림 같은 거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결국 민법 758조의 문제일 뿐이지 국배법으로 갈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가번에 의의 첫 번째 얘기고. 그래서 밑에 판례 읽어볼까요? 국배법 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결국 뭘 말한다? 그 표현은 또 곡물을 말한다는 얘기죠. 곡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고속국도는 잠깐 빼놓읍시다. 잠깐만 빼놓을게요. 고속국도는 잠깐 옆에다 살짝 빼놓고, 이건 어차피 좀 이따가 도로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오른쪽 2번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자, 여기를 보자고요. 설치 관리 또는 설치 관리상 하자. 자, 이 하자에 대해서 그 전통적 개념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설치 또는 관리 하자라는 개념 자체를 원래 일본 애들이 객관설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원인돼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국가가 무조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객관설 입장을 취하다가 아까처럼 주관설로 한 바퀴 휙 돌고 결국은 지금은 중간적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올 그 전통적 개념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기능적 의미 하자는 좀 이따 빼놓고 거기 290페이지 가서 나번에 국배법 5조의 법적 성격을 먼저 보십시다. 나번에 국배법 5조의 법적 성격에서는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객관설, 주관설, 안전의무 위반설, 즉 위반부가 책임설 등이 나오는데, 자, 이런 입장들이 결국 의미는 있죠.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는데 학설사적 가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 객관설도 주관설도 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다 중간적 입장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자, 일단 답을 좀 써야 되니까 일단 공부를 해봅시다. 자, 나번에 국배법 5조의 책임의 성격에서 이제 설치 관리하자는 우리 판례가 해석하기를 이것은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 즉 물적 하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설치 관리하자는 일단은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로 보는데, 문제는 이런 안정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설치 관리 책임 공무원, 책임을 지는 이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같은 그 규칙 사유를 아울러 고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귀책 사유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결국 불가항력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학설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객관설. 초창기 이건 국배법 5조의 입법 취지죠. 그죠?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 객관설이에요. 객관설. 그래서 객관설은 자, 키워드가 상태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상태 책임, 무과실 책임이 왜 객관설이냐 봅시다. 일단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고. 자, 상태 책임은 뭘까요? 물건이 흠결이 발생하면, 즉 곡물에 흠결이 발생하면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원래 이게 초창기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상태 책임, 무과실 책임.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발생 원인이 뭐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개입이 됐던 그런 거 전혀 개입 없이 그냥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던 천재지변 발생했던 따지지 말고 어쨌든 곡물 때문에 개인이 피해 입었다.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 이게 초창기 입법 취지 객관설이에요. 그러다가 주관설로 확 돌아쓰죠. 주관설의 키워드는 행위 책임과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요건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이 담당 공무원의 어떤 불법 행위, 위법 행위가 개입이 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대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낙석이 사고가 있었어요. 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들이 피해 갈 거 아니에요. 피해 가면 신고를 하겠죠. 전화 걸어요. 여기 낙석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해서 묵살하죠. 그러다가 야간까지 묵살하고 있다가 나중에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갖다 박는단 말이죠. 자, 이러면은 초창기 원인 발생에 공무원이 직접 기여한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결국 어떤 위법 상태 유지라든가 지속에 공무원이 계속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어떤 공무원의 주관적인 비책 사유 등이 개입이 돼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밖에 불가항력의 경우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게 주관설인 거죠. 행위 책임, 과실 책임. 자, 그러다가 결국 이런 입장이 주장되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3번 입장 정리됐죠. 행위 책임, 무과실 책임. 행위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의 어떤 행위는 개입이 돼야 되는데 다만 그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해주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쪽에서는 뭐예요?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고, 양쪽을 조화롭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경감시키고, 이 책임을 경감시키고, 가해자 쪽에서 국가 측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항력에 의한 문제는 배상에서 책임에서 면제되고, 양쪽 입장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입장. 이게 이제 중간적 입장으로서, 절충적 입장으로서 위반무과실 책임설 또는 안전의무 위반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관설, 주관설, 3설이 절충설이죠, 실제로. 판례가 3설로 거의 갔죠. 3설로. 맨 처음에 객관설로 갔다가 주관설로 갔다가 이제 거의 중간 입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판례를 보십시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 객관설을 취하는 분은 판례가 객관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판례가 주관설이라고, 자신이 주관설인 분은 판례가 주관설을 취했다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아전인수적 해석이고, 객관적, 제가 중립적인 봤을 때는 판례는 중간적 입장이에요. 특히 일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시면 판례는, 자, 이걸 통으로 외워야죠. 영조물에 설치 관리하자라 하면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보면 객관설처럼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에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어조치물을 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갖고 판단하겠다. 여기까지 보면 주관설이죠. 이것만 딱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합쳐지면 여기 중간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위 안전의무 위반설 입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판례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니까 뭐 자신이 여러분이 다른 교재에서 다르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떤 책은 판례가 객관설을 취하면서 주관에 대한 객관설이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주관설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견해를 취하는 것은 판례가 주관설이다, 객관에 대한 주관설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판례 뜻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판례 문구를 쓰는 게 중요하다. 특히 어디를 써야 되냐면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설치 관리자, 자, 설치 관리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 거기에 설치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죠?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간적 입장이 어쨌든 간에. 근데 어차피 판례가 중간적 입장인데 지금 현재 객관설을 취하는 분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주관에 대한 객관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관설을 취하는 분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객관에 대한 주관설이에요. 결국 다 중간 입장이죠. 다. 결국 다. 실제로 판례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판례 입장을 지지하면서 검토할 때 객관설을 취하면 국가의 책임지는 영역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시정했겠죠. 객관설은. 왜? 어떻게? 객관설을 취하는 분들은
성립 요건으로서 법조문에 없는 거 하나 더 들어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건. 이걸 더 들어요. 혹시 여러분 책을 보시다가 905조 관련해가지고 성립 요건을 4가지 드는 책들이 있어요. 교과서 중에는 어떤 책들 중에는 첫 번째 영주물 설치 첫 번째 가지고 뭐 공공 영주물이 있고 설치 관리 하자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손해가 있을 거, 마지막으로 면책사유가 없을 것. 이게 요건으로 들어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객관설적 설명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홍대선 교수님 책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 이제 그쪽 라인이 좀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객관설치하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해서 써야 돼요. 추가해서. 그래야지 불가항력, 즉 자연재해를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각주 148번. 단 객관설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소극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서 배상 책임을 확대를 막고자 한다. 이게 우리가 소위 주관화된 객관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주관설을 취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국회법 5조가 2조와 달리 고의가실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 현행법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특히 주관설을 취하는 분들은 이 고의가실을 객관화시키죠. 국가적인 흠 정도로 봐가지고 객관화시키는. 우리 아까 그 과실의 객관화 경향에서 봤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임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객관화된 주관설. 그래서 결국은 다 학설이 하나로 가요. 판례 입장으로 다 쫓아가는 거고, 그런 거로 저는 일단 그런 걸 고려봤을 때 애초부터 두 가지 입장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일단 따라서 네 번째 줄 공무원의 설치관리상의 하절로 인해서 안정성이 해결된 상태가 처리됐을 때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막자.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자.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동시에 공무원의 고의가실을 묻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입증 책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런 중간적 입장이 타당한다. 이게 위법 무과시 책임설, 즉 행위 책임이자 무과시 책임을 위법 무과시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판례가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간에 판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을 좀 잘 알아둬야죠. 판례들이. 그래서 그게 292페이지 첫 번째 판례. 국회법 5조에서 정한 영주물 설치 관리 하자라 함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이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줄 안전성의 구비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주물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 의무, 즉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 의무, 이게 키워드죠. 이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판단하겠다. 이걸 꼭 써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그런 방어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불가항력, 즉 자연재해일 때,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게 결국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이번에 설치 관리 하자의 부분에서 여기를 보고 있죠. 별도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따로 요건을 추가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판례가 안전의무 위반설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판례는 보시고,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갖고 와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292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이런 거죠. 국도에서 이제 차가 쭉 지나가다가 앞차에서 파이프가 떨어져요. 파이프가 떨어져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뒤에 오던 차를 쳐가지고 차량 운전자가 파이프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 사건이죠. 이 당시에는 이게 90년대 중반인데 이 당시는 CCTV도 거의 없을 때고, 뭐 그다음 블랙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트럭 운전자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졌죠. 그냥 없어졌고, 그리고 죽은 사람만 있어요. 그냥 죽은 사람만.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판례는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았죠. 왜? 낙하물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주워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피고가 관련한 넓은 국도를 더 짧은 간격, 이게 이제 10분, 2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더 짧은 간격으로 뭐 차 한 대씩 갈 때마다 쫓아가면서 떨어지는 거 주워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순수하면서 낙하물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 이건 불가항력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그
8년인가요? 9년인가? 8년쯤 됐을 거예요. 8년, 9년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위 북부 쪽이 다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중랑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랑천 범람에서 다 잠긴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에 관한 얘기예요. 그때 첫 번째 보면 국가가 이제 국가가 100년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 홍수보다 무려 30cm나 높게 제방을 쌓아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두 번째 줄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이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하루 뭐 시간당 100mm씩 계속 왔던 며칠 뭐 거의 한 20일 간격 계속 왔었죠. 계속. 그래가지고 무려 계획 홍수보다 1.6m가 넘는 수위가 형성이 돼서 제방 넘어가지고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겼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국가가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죠.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소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 사소한 얘기인데 그 두 번째 판례의 밑일 마지막 줄에 사실 오타가 있죠. 제 오타가 아니고 판례상 오타가 있죠. 거기 마지막 줄 영등포의 관리청이 아니고 관리자라고 해야죠. 관리자에게 또는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썼죠. 이거는 제 오타가 아니고 판례상의 오타. 판례가 잘못 써놓은 오타죠. 어떻게 관리청에게 책임 묻겠어요? 관리 주체에게 책임 묻는 거죠. 관리 주체가 배상 책임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요것도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가변철옥이 신호기 오작동 사건. 그래서 서울에는 가변차로가 거의 없지만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고 특히 서울에는 이제 제가 한두 군데 봤는데 고대에서 한양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변차로가 하나 있어요. 가변차로가. 그러면 가변차로의 기능은 이제 출근 시, 퇴근 시가 통행量많을 때 출근할 때는 이쪽이 3차선, 퇴근할 때는 저쪽이 3차선 이렇게 하는 거죠.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변차로의 중앙에 있는 신호기가 오작동 나가지고 서로 파란불이 생기니까 차끼리 오다가 갖다 박는 거죠.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 이때 이 영등포의 설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뭐라고 항변했냐면은 현재 기술 수준상 신호기의 오작동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항력이다라고 항변했는데 우리 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냐면은 신호기 오작동을 현재 기술 수준상 피할 수 없으면 가변차로 설치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불편하게 다니면 되죠. 좀 불편해도. 뭐하러 4차선인데 5차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게 만드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방 같은 거는 반드시 쌓아야 되잖아요. 제방은 안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곡물, 하천의 경우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인공곡물적인 요소로서 신호기 이런 것들은 사실 신호기 설치 안 하면 되죠. 그죠? 오작동 날 거라면 설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봤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292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 부정, 두 번째 것도 부정, 세 번째 건 인정했던 이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걸로 논의를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2번에 기능적 음해하자. 자, 요거는 역시 이것도 일본에서 수입해 오신 거예요. 그대로 일본에서 베껴 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비행장에 대볼게요. 비행장에서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인근에 주민들이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등포의 본래 목적이죠. 설립 목적이죠. 그리고 저 소음 때문에 이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런 거 전혀 모른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갑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비행기의 이착륙에 간 소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정하면 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갑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뭐부터 하고 싶어요? 뭐부터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전혀 생각이 없죠. 자,
일단 900번 2조부터 가봐야죠. 기본이니까 2조. 2조부터 가봐야죠. 2조부터 가봐야죠. 자, 그런데 2조로 갔을 때 이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영조물의 본래 목적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2조로 갔을 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과실 입증이 이게 쉽겠어요? 과실 입증도 곤란할 뿐더러 뭐 이거 혹시 인정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매우 곤란하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과실 입증 곤란하죠. 과실 책임이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2조로 가면 그냥 뭐 질게 뻔하죠. 그죠? 질게 뻔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잠깐. 그러면, 손실보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손실보상은 뭐가 필요하냐면, 손실보상은 법조문이 있어야 돼요.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반드시 근거, 보상에 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해요. 입법이 필요하죠. 없으면 사실 보상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이것도 손실보상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일본 애들이 생각한 게 아하 해가지고 900번 5조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900번 5조. 900번 5조를 넓게 해석해서 해가지고 5조는 고의가실 요구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그래서 5조로 해가지고 이걸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자라고 그냥 그런 주장이 나왔던 거고, 그걸 일본 판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5조로 적용될 수가 없죠, 사실은. 자, 그럼 보십시다. 이게 5조로 가려면 5조의 기본 입법 취지는 원래 5조의 입법 취지, 5조의 원래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5조는 원래 뭐죠? 그러나? 영조물 자체 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행장에 무슨 비행장이 어디가 무너졌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정상적으로 지금 비행장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조로 물어가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실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판례가 이 5조로 물어본 것을 이렇게 허용한 것은 5조를 확대 유추 해석한 거죠. 넓게 본 거죠. 그럼 너는 어떻고요? 그래서 이제 2조하고 5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앞으로 좀 돌아와서 아까 하나 하자고 했던 거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쭉 오시면 270페이지를 이제 아까 하나 안 했죠? 270페이지 나번 안 했죠? 자, 271페이지 가면 판례가 나는데 이 판례가 쉽지가 않아요. 쉬운 판례가 아니라서 제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부가배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법전 한번 꺼내보면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91조를 한번 볼까요? 8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조. 대집행 보실까요? 자, 토지가 수용이 되면 여기 핵심 주체가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죠.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일단 대립각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을 누가 해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주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인정을 사업 시행자가 받았죠. 받은 다음에 이제 협의를 하죠.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딱 나타나가지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거의 중재해주죠. 그게 바로 수용재결이죠. 수용재결을 하고, 그런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제 보상금액도 결정하고 토지 수용 범위 시기 결정한단 말이죠. 예. 여기 이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둘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가 나타나가지고 수용재결을 다 해준단 말이죠. 딱 해주면 수용재결이 일어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을 명도하고 공작물 등을 철거할 의무를 져요. 그리고 반대로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겠죠. 이 의무가 서로 이제 충돌되는 거예요.
때릴 때는 의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89절을 보십시다. 자, 1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러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재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동그라미.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자, 사업시행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의무는 뭘 말하는 거죠? 누구의 의무를 말하죠? 토지 소유자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인도, 명도 또는 공작물 철거 의무 등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런데 건물 인도나 명도 의무는 이것은 대체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집행에서 공부한 것처럼 건물 인도, 명도 이런 건 대체성이 없으니까 이건 대집행 대상이 아닌 거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공작물 철거 의무죠. 토지 등에 올라가 있는 공작물 철거 의무. 그래서 결국 토지 소유자가 공작물 철거 의무가 있는데 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가?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대집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대집행을 요구받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대집행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대집행 요구받은 시도지사 등이 이제 대집행하러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됐으니까 이제 7번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파주시 교화
파주시 교화지구가 있어요. 교화지구. 파주시 교화지구는 이제 일산 바로 위에 있어요. 일산에서 좀만 넘어가면 교화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택지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지금. 교화에서 한참 가야지 이제 축구센터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있고. 자,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택지 조성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면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냥 우리 편의상 LH공사를 합시다. LH공사예요.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LH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화지구 일대 토지 소유자, 얘는 토지 소유자가 있죠. 자, 중간은 다 설명할게요. 수용절이 있었고 이제 수용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인도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설거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죠. 그러면 이 LH공사가 뭘 해야 되죠? 누구한테? 자기가 직접 대집행할 수 없죠. 뭐예요? 파주시장에 합시다. 파주시장에게 대집행을 요청하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공익사업법 89조 얘기죠. 대집행을 요청하죠. 대집행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주시장이 직접 대집행하면 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파주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근거 법률에 따라서 파주시장이 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한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대신. 그래서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게 이제 시행령 등의 근거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공사가 이렇게 다시 넘겨준 거예요. 네가 해 그러면 직접 해라.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을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개고 처분을 수십 번 하고 수차례 6번 정도 하고 첫 번째, 둘, 셋, 넷, 6번 하고 곱하기 6번을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니까 이제 LH공사가 대집행을 한 거죠. 대신 때려 부신 거예요. 공작물을 철거한 거죠. 철거하니까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감정이 상했어요. LH공사에게. 그래서 왜냐면 감정이 상했죠. 왜? 보상금을 적게 준 것부터 처음부터 이제 감정 상했던 거예요. 보상금을 적게 주니까 감정이 한참 상했는데 LH공사가 직접 대집행까지 하니까 얘만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LH공사를 피고를 해가지고 LH공사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때 피고가 이제 뭐 파주시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LH공사. 너만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피고 뭐 병합도 안 하고 피고는 LH공사. LH공사. 너하고 끝장을 묻자. 이랬던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죠. 그래서 일단 전제를 한번 깔아둡시다. 전제를. 요 대집행 행위와 경과실이라 할게요. 경과실. 자, 경과실. 자,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피고가 이제 피고의 항변이 기가 막히죠. 피고가 뭐라고 하느냐? LH공사가 나라면 그렇죠? 피고가 나가 피고지. 자, LH공사는 국배법상 공무원이다. 공무스탁산에서 공무원이다. LH공사는 국배법상 공무원이다. 즉 무엇이다? 공무스탁사인이다. 공무원이다. 따라서 그리고 경과실이니까 경과실이므로 대외적인 배상 책임 면제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배상 책임 없다. 누가 책임진다? 파주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항변했던 거예요. 나는 책임 없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물론 이게 원심은 이 피고 입장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소리냐? 대법원의 판단은 LH공사는 국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너는 행정주체다. 공법이니까. 그죠? 행정주체다. 즉 뭐란 얘기죠? 즉 공법인이죠. 공법인. 행정주체다.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 더 나가서 그러나 국배법상 배상 주체는 아니죠. 그죠? 국배법상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니까. 그래서 너는 그냥 뭐야? 일반 민법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경과실 때도 책임을 진다. 배상하라. 별로 배상하라. 이렇게 한 거죠. 끝.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죠. 뭐 시험에 뭐 그냥 2도 나온다면 요거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뭐로 내든 간에. 자, 보십시다. 그래서 270페이지부터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나번에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키워드는 공법인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공무원이 경과실 때 책임 면책된다. 그 얘기고. 자, 두 번째. 국배법 2조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배법상 공무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자연인일 때는 국배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LH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이다 또는 삼성물산이다 그러면 사실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법인일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특히 이제 공법인일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오른쪽 단 5번째 줄 이에 대해 판례는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행정주체다. 행정주체고 국배법 2조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 그 공법인은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경과실 때도 책임을 진다. 라고 본 거죠. 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려면 크게 낼 수도 있죠. 요 관계도 굉장히 쟁점 많은 거죠. 토지 수용 물어보면서 요 관계, 대집행 관한 얘기들 물어볼 수도 있고, 곁들여서 뒷얘기까지 해서 이거는 행정법 강론, 총론 다 종합된 사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국배법 이제 2조, 5조를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좀만 더 봅시다. 한두 가지만. 그 다음에 뭐 293페이지는 읽어보시고, 294페이지. 자, 294페이지로 가볼게요. 294페이지는 좀 빼놓읍시다. 이건 너무 좀 어려운 테마니까 일단 내일 할 거고, 이 301페이지로 먼저 갑시다. 301페이지. 편의상. 자, 301페이지 가서 이제 손해배상액, 배상 청구권 행사에 제한, 배상 절차는 간단한 거들이니까 그냥 쭉 훑고 갈게요. 그래서 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국배법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냐 아니면 한정액이냐 대립이 있고, 우리 판례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더 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다. 기준 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됐고, 그 다음 중간이 공제하니까 뭐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2페이지. 간단한 건데 그냥 훑고만 갈게요. 302페이지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의 제한의 문제, 소위 이주배상 금지 조문들,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죠. 한 번만 몇 가지만 더 훑고 갑시다. 일단 1번의 의미 제도의 취지, 제도의 취지. 이 조문이 어떤 조문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위헌적인 성격이 강한 그 헌법에서 공부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번에 위헌 여부 헌법에서 공부했었던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봤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번에 요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형태예비군, 그렇기 때문에 경비교도대원 배제, 공익근무요원 배제. 됐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로 가서 양가로 2번. 이제 여기 포인트, 아까 봤던 것처럼 국배법 2조 1항 단서가 조문이 한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2005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렇게 항목이 많았는데 싹 없애버리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이렇게 축소시켰죠. 그래서 요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학자들은 전투 훈련과 같은 생명 신체에 아주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만 이 조문이 적용된다라고 숙소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판례가 배신을 때리고 일반 직무집행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종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조문에 관한 이 부분이 최근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본인 또는 유족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304페이지에 가서 공동불법행위하고 구상권 문제는 역시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냥 한번 정리만 한 것 뿐이고, 그래서 판례 변화가 좀 있었죠?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는 거죠? 해야 되나요? 헌법 시간에 안 배우나요? 말이 없지? 해요, 말아요? 안 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 그럼 해야지. 아, 진짜. 전혀 몰라요? 아, 배웠는데 몰라요?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 되나? 내가 먼저 헌법에서 뭐 배우시는지 모르니까. 저는 제 옛날 과거에는 이거 다 헌법 시간에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안 하는 수선가? 그냥 행정법에 넘기나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떡하지? 이런 게 그러면? 간단하게만 해봐,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배법 2조량 단서가 위헌적인 조문인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국배법 2조량 단서 조문이 있죠. 그게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거냐, 행사를 제한하는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거냐, 행사를 제한하는 거냐. 그래서 종전 대부분은 성립 자체를 제한시켰죠. 국가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상 청구권이 없으니까 대위할 권리도 없는 거죠. 이게 종전 대부분 판례 입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시각을 달리하죠. 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 청구권은 성립하는데 공무원의 신분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그 신분이 없는 자들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다시 키워드가 대부분은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불성립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국가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성립은 하는데 공무원은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임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헌법재판소 한정이란 거죠. 그죠? 변형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일 뿐이니까 우리는 무시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는데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애초부터 공동 불법 행위지만 애초부터는 너의 부담분만 책임져라. 이런 공동 불법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건인 연대 채무 관계를 깨버리죠. 너는 네 부담분만 배상하라.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 입장이 타당한 것이고, 궁극적 해결책은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 조문 자체가 빨리 없어져야죠. 헌법적으로부터 없어져야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판례만 한번 보십시다. 어차피 학설은 그 판례로 설명한 거고, 양가로 3번의 학설, 종래 대법원은 구성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취지는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인정 안 되니까, 대위, 대위 행사할, 즉 구상권 행사할 권리도 없다라고 본 거죠. 구상할 권리도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배법 2조량 단서대에서 변형 결정을 내린 거죠. 그죠? 변형 결정 내려가지고 국가의 일반인 중 사인인 일반 국민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다. 이렇게 한 거죠. 한정위헌 변형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세 번째 부분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일 뿐이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라는 취지에서 결국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 이것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리인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를 깨뜨린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반시해서 종전 입장을 고시하고 있는데, 자, 검토 판례 헌법재판소 입장을 지지하는 거죠. 특히 대법원 입장인 부정설은 첫 번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책임이 이루는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인은 피해자가 군인이 돼버리면 애초부터 배상 의무가 감축되니까 이득을 얻죠. 피해 군인은
국가보상과 민간인의 배상 다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도 이것도 위헌 결정 하나인데 이걸 기소력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결국 현행법에서는 긍정에 타당하고 이번 원조는 헌법 29조 2항부터 없애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 양도의 금지라든가 소멸시효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청구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보시고 내일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국회법 6조 얘기를 중심으로 내일은 좀 설명해드리고 앞에 도로법 얘기까지 같이 좀 묶어서 볼 거고 이제 손실보상 하고 이제 행정심판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행정심판까지 해서 내일은 행정심판법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